한밤중 거센 물소리가 계곡을 가득 채웠습니다. 텐트 안에서 잠들어 있던 여성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어요. 나가요! 당장 나가! 텐트 지퍼가 열리고 낯선 남자가 들어왔던 거예요. 옷을 벗고 자고 있던 그녀는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긴박한 순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이틀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틀 전 강원도의 한 펜션. 일본에서 온 여행 블로거 카나코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화면에는 한국 계곡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카나코는 SNS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한국 계곡 답사 첫날. 솔직히 실망스럽네요. 너무 정비되어 있어서 야생의 느낌이 전혀 없어요. 일본 계곡이 훨씬 더 원시적이고 자연스럽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자 곧바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역시 일본이 최고죠. 한국은 뭐든 인공적이래요. 카나코님, 일본 콘텐츠가 그립습니다. 카나코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일본에서 3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여행 블로거였어요.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조회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죠. 그녀는 일본 각지의 계곡을 탐험하며 이름을 알렸지만 지난해 가이드 실수로 팔로워를 따라온 사람이 다쳤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구독자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야. 카나코는 이렇게 생각하며 한국으로 왔던 겁니다. 바로 그때 펜션 여사장이 다가왔어요. 손님, 어디 가시려고요? 더 깊은 계곡으로 가려고요. 관광객들 없는 진짜 야생 계곡이요. 여사장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그쪽은 위험합니다. 특히 요즘 상류댐에서 수시로 물을 방류하거든요. 카나코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저는 일본에서 수십 곳의 계곡을 다녔어요. 한국 계곡은 너무 잘 정비되어 있어서 오히려 심심할 정도예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내일 저녁에 돌아올게요. 카나코는 배낭을 메고 펜션을 나섰습니다. 마당에서 한 남자가 낡은 등산화 끈을 묶고 있었어요. 반팔 티셔츠에 색바랜 등산 바지를 입은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죠. 카나코는 그를 힐끗 보고 지나쳤습니다. 저 동네 아저씨도 산에 가나 보네. 그녀의 눈에 그는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만 보였어요. 특별할 것 하나 없는 모습이었죠. 남자는 카나코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상류 쪽으로 가시나요? 네, 왜요? 그쪽은 지금 위험합니다. 댐 방류 예정이거든요. 카나코는 짧게 대답했어요. 알았어요. 사실 그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너무 겁이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일본에서는 이보다 훨씬 험한 곳도 혼자 다녔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는 거야. 카나코는 차에 올라타고 출발했습니다. 100m에 비친 남자는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자 준혁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또 외국인 관광객이군. 그는 자신의 낡은 트럭에 올라탔어요. 조수석에는 로프와 몇 가지 장비가 놓여 있었죠. 펜션 여사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준혁 씨, 저 손님 괜찮을까요? 오늘 밤 순찰 돌 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혁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묘한 걱정이 서려 있었어요. 카나코는 산길을 달리며 계속 SNS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제 진짜 야생 계곡으로 갑니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 겁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일본에서는 초급 코스인데 말이죠. 댓글이 또 달렸어요. 역시 카나코님은 대단해요. 한국인들 과보 심하죠. 카나코는 뿌듯했습니다. 드디어 예전의 인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차는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도로는 좁아지고 주변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였어요. 1시간쯤 지나자 길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차로 갈 수 없는 지점이었죠. 카나코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저 멀리 계곡물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다. 그녀는 배낭을 메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산길을 따라 20분쯤 걸어 내려가자 아름다운 계곡이 나타났어요. 에메랄드빛 물이 흐르고 주변에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완벽해. 카나코는 곧바로 카메라를 꺼내 촬영을 시작했어요. 계곡에 발을 담그고 바위에 앉아 포즈를 취했죠.
몇 시간 동안 촬영을 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카나코는 계곡 입구에 세워진 안내판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안내판은 모두 한글로만 쓰여 있었습니다. 뭐라고 쓴 거지?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번역을 시도했지만 이곳은 전파가 잘 잡히지 않았어요. 뭐 별거 아니겠지. 카나코는 신경 쓰지 않고 텐트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계곡 옆 평평한 바위 위에 텐트를 쳤어요. 저녁이 되자 날씨는 무척 더웠습니다. 한낮의 열기가 아직 가시지 않았거든요. 카나코는 텐트 안에서 젖은 옷을 벗어 말리기 시작했어요. 낮에 물놀이 촬영을 하느라 옷이 흠뻑 젖었던 거죠. 후 시원해. 그녀는 가벼운 차림으로 누웠습니다. 계곡물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어요.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저 멀리 상류에서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한 남자가 이미 이곳을 향해 오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 카나코는 상쾌하게 잠에서 깼습니다. 계곡물 소리와 새소리가 조화롭게 들렸어요. 그녀는 텐트 밖으로 나와 기지개를 켰죠. 역시 최고야. 아침 식사를 간단히 마친 후 카나코는 본격적으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계곡을 따라 더 깊숙이 들어가기로 한 거예요. 처음에는 순조로웠습니다. 에메랄드빛 물과 기암괴석이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냈죠. 이 정도면 조회수 100만은 가뿐하겠어. 하지만 10분쯤 걸어가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바위들이 생각보다 훨씬 미끄러웠습니다. 이끼가 두텁게 끼어 있었거든요. 카나코는 몇 번이나 미끄러질 뻔했어요. 생각보다 위험한데? 계곡 폭도 점점 좁아졌습니다. 양쪽에서 높은 절벽이 다가오더니 하늘이 좁게 보일 정도였죠. 물살도 강해졌어요. 처음 봤던 잔잔한 물과는 달랐습니다. 바위 사이로 흐르는 물이 거칠게 소용돌이쳤죠. 일본 계곡이랑 좀 다르네. 카나코는 처음으로 약간의 불안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이곳저곳을 촬영했죠. 얕은 물웅덩이를 발견한 카나코는 물놀이 장면을 찍기로 했어요. 신발을 벗고 물에 들어갔습니다. 시원해. 하지만 물은 생각보다 차갑고 유속이 빨랐어요. 발목까지만 잠긴 물이었지만 몸의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았죠. 촬영에 집중하다가 카나코는 그만 중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엉덩방아를 찌으며 물속으로 풍덩 빠졌어요. 옷이 완전히 젖어버렸죠. 진짜. 화가 난 카나코는 물에서 나왔습니다.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다행히 카메라는 방수 케이스에 넣어뒀기에 무사했지만 그녀의 기분은 엉망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어. 카나코는 텐트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불쾌했죠.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계곡 입구 쪽에 세워진 안내판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빨간색 글씨로 뭔가 중요해 보이는 내용이 쓰여 있었어요. 하지만 전부 한글이었죠. 카나코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번역 앱으로 사진을 찍어봤어요. 하지만 여전히 전파가 약했죠. 에이, 나중에 보지 뭐. 그녀는 안내판을 무시하고 텐트로 돌아갔습니다. 텐트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쯤이었어요. 해는 여전히 높았고 날씨는 무척 더웠습니다. 정말 덥다. 카나코는 텐트 안으로 들어가 젖은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텐트 안쪽에 빨랫줄을 쳐서 옷을 걸어두었죠. 땀도 많이 났기에 여분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하지만 여분도 얼마 없었어요. 내일은 펜션으로 돌아가야겠어. 카나코는 배낭에서 간단한 음식을 꺼내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켜서 오늘 찍은 영상들을 확인했죠. 그럭저럭 괜찮네.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어느새 밖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카나코는 텐트 밖으로 나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해가 산 너머로 넘어가고 있었죠. 계곡물 소리가 낮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물소리가 좀 크네? 하지만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밤이라 더 크게 들리는 거라고 여겼죠. 다시 텐트 안으로 들어간 카나코는 누웠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 다녀서 피곤했거든요.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야지. 그녀는 눈을 감았어요. 폭염 때문에 텐트 안이 후덥지근했지만 피곤함이 더 컸죠. 계곡물 소리를 들으며 카나코는 스르르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이
저 멀리 상류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댐의 수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엄청난 양의 물이 계곡을 향해 내려오기 시작했죠. 한편 산 아래 펜션에서는 준혁이 트럭에 장비를 싣고 있었습니다. 펜션 여사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오늘도 순찰 가시나요? 네. 오늘 상류댐에서 방류한다고 연락 왔습니다. 그 일본인 손님 괜찮을까요?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확인하러 갑니다. 그는 트럭에 올라탔어요. 조수석에는 로프, 구명조끼, 랜턴 그리고 응급처치 가방이 놓여 있었죠. 트럭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계곡에서는 카나코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그녀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계곡물 소리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커지고 있었죠. 한밤중이었습니다. 카나코는 갑자기 잠에서 깼어요. 무언가 이상했죠. 물소리가 달랐습니다. 잠들기 전에 들었던 잔잔한 소리가 아니었어요. 훨씬 더 크고 거칠었죠. 뭐지? 그녀는 텐트 밖을 보려고 지퍼를 조금 열었습니다. 깜깜한 밤이었어요. 달빛만이 희미하게 계곡을 비추고 있었죠. 물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볼륨을 계속 높이는 것 같았어요. 기분 탓인가? 카나코는 다시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상한 불안감이 계속 스멀스멀 올라왔죠.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희미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매우 멀었지만 분명히 사이렌이었죠. 저게 뭐지? 카나코는 다시 일어나 앉았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사이렌 소리는 곧 멈췄지만 물소리는 여전히 컸습니다. 아니, 더 커지고 있었어요. 불안해진 카나코는 텐트 밖으로 나갔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비췄죠. 헉! 그녀는 깜짝 놀랐어요. 텐트를 쳤던 바위 주변으로 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바위 아래로 한참 내려가야 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바위 바로 밑까지 와 있었죠. 이상한데. 카나코는 계곡 쪽으로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물이 넘실거리는 게 보였어요. 수위가 분명히 높아졌죠. 설마. 홍수?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카나코는 애써 침착하려고 했어요. 아니야, 그냥 조금 물이 부른 거야. 밤이라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녀는 텐트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어요. 스마트폰을 꺼내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여전히 전파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제발 좀. 아무리 해도 안 됐어요. 카나코는 다시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죠. 물소리는 계속 커졌고 이제는 무언가가 쿵쿵거리며 부딪히는 소리도 들렸어요. 이건 뭔가 이상해. 그녀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저 멀리서 불빛이 보였어요. 누군가가 손전등을 들고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불빛은 매우 빠르게 움직였어요. 뛰어오고 있는 게 분명했죠. 누구지? 카나코는 텐트 밖으로 나가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뛰어온 남자는 바로 어제 펜션에서 봤던 그 사람이었어요. 낡은 옷을 입은 평범한 중년 남자 말이죠. 당신, 어제 그 남자 준혁은 급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야 합니다. 예? 무슨 소리예요? 시간 없습니다. 상류댐에서 방류가 시작됐어요. 곧 이곳이 물에 잠깁니다. 카나코는 당황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왜 당신이 여기 있어요? 한밤중에?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카나코의 텐트 주변을 살폈어요. 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낮에 봤던 평범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매우 날카롭고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텐트를 접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나가야 해요. 잠깐만요. 제 짐이 다 여기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굉음이 들렸어요. 상류 쪽에서 엄청난 물소리가 울려왔죠.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는 카나코의 팔을 잡았어요. 지금 안 나가면 둘 다 위험합니다. 카나코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준혁의 목소리에서 진짜 절박함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제 옷이. 텐트 안에. 옷은 나중에 생각하세요. 준혁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카나코에게 씌웠습니다.
그제야 카나코는 자신이 가벼운 차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일단 높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준혁이 앞장섰습니다. 손전등으로 길을 비추며 빠르게 움직였어요. 카나코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맨발이었지만 그럴 겨를이 없었죠. 뒤를 돌아보니 계곡물이 무섭게 차오르고 있었어요. 텐트가 있던 바위는 이미 물에 잠기기 시작했죠. 저 사람이 오지 않았으면. 카나코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하지만 의문도 들었어요. 저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어떻게 한밤중에 여기까지 온 걸까? 그리고 왜 이렇게 침착한 걸까? 준혁은 빠르게 앞서가며 길을 찾았습니다. 마치 이 계곡을 훤히 꿰뚫고 있는 것처럼 정확했어요. 저기, 저 바위로 올라가세요. 그가 가리킨 곳은 높은 바위였습니다. 카나코는 힘겹게 바위를 올랐어요. 바위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섬뜩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물이 엄청난 속도로 차오르고 있었어요. 텐트는 이미 보이지 않았죠. 내가 저기 있었다면. 카나코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바위 위는 상대적으로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니었어요. 물은 계속 차오르고 있었고 바위 아래로 격렬하게 흘러가고 있었죠. 카나코는 바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공포 때문인지 추위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준혁은 배낭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은박 담요였어요. 이걸 두르세요. 그는 카나코에게 담요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낭을 뒤지기 시작했죠. 카나코는 담요를 몸에 감으며 준혁을 바라봤어요. 그의 배낭에서 여러 가지가 보였습니다. 로프, 카라비너, 랜턴, 응급처치 가방. 당신, 대체 누구예요? 준혁은 대답 대신 주변을 살폈습니다. 손전등으로 계곡 상류와 하류를 번갈아 비췄어요. 수위가 아직 더 오를 겁니다. 예? 더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바위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야 해요. 준혁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물소리를 듣고 물의 흐름을 보는 것만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어두운데 어떻게? 제가 앞서갈 테니까 따라오세요. 준혁은 배낭에서 로프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카나코의 허리에 묶기 시작했어요. 잠깐 뭐 하시는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미끄러지면 제가 잡을 수 있게요. 그의 손놀림은 매우 능숙했습니다. 로프를 다루는 방법이 전문가처럼 보였어요. 카나코는 점점 더 의문이 커졌습니다. 당신은 정말 동네 사람이에요? 준혁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죠. 이 근처에 자주 옵니다. 자주 온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신은 지금은 대화할 시간이 아닙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해요. 준혁은 대화를 끊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로프로 카나코와 연결된 채로 천천히 바위를 오르기 시작했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는 정확하게 길을 찾았습니다. 발을 디딜 곳과 손으로 잡을 곳을 빠르게 파악했죠. 여기요. 여기에 발을 디디세요. 안 보이는데요? 제 목소리만 따라오세요. 제가 안내할게요. 카나코는 떨리는 손으로 바위를 더듬었습니다. 준혁이 말한 대로 따라갔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맨발이라 바위가 날카롭게 느껴졌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죠. 좋아요. 이제 조금만 더요. 준혁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전혀 당황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10분쯤 올라갔을까요? 넓은 공터 같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안전합니다. 준혁은 로프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한 바퀴 돌며 확인했어요. 카나코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준혁의 움직임은 마치 훈련받은 사람 같았어요. 당신, 군인이었어요?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경찰?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로 그때 아래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조금 전 그들이 있던 바위가 물에 완전히 잠긴 거예요. 엄청난 물살이 바위를 덮쳐 지나갔죠. 카나코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저기 있었다면 죽었을 겁니다. 준혁의 말은 담담했지만 무거웠습니다. 카나코는 다시 준혁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날카롭고 집중되어 있고 뭔가를 계속 파악하고 있는 눈빛이었죠. 당신은
이런 일을 자주 하나요? 준혁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가끔요. 가끔이라니. 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준혁은 배낭에서 물병을 꺼냈습니다. 카나코에게 건넸죠. 물 좀 드세요. 충격으로 탈수가 올 수 있습니다. 카나코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제야 목이 얼마나 말랐는지 느껴졌어요. 준혁은 무전기 비슷한 것을 꺼냈습니다. 버튼을 눌렀지만 잡음만 들렸어요. 여긴 전파가 안 잡히는군요. 무전기까지 가지고 다니세요?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배낭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카나코는 그의 모든 행동을 주시했습니다. 하나하나가 평범한 사람의 행동이 아니었어요. 장비를 다루는 솜씨,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 침착한 태도. 혹시 구조대예요? 준혁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움직였고 그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소방관? 제발 말해주세요. 당신이 누군지 알 권리가 있잖아요. 준혁은 카나코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새벽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날이 밝으면 여기서 내려갈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은 쉬세요. 당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준혁은 다시 대화를 끊었습니다. 카나코는 답답했지만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어요. 그의 표정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 남자는 절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자신을 구하러 일부러 온 거라는 것. 왜? 저를 구하러 오신 거예요? 준혁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제 일이니까요. 그 말에 카나코는 더 궁금해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기에 한밤중에 이런 위험한 곳까지 와서 자신을 구한 걸까요?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카나코는 은박담요에 몸을 감싼 채 바위에 앉아 있었어요. 추위와 공포로 몸을 떨었죠. 준혁은 여전히 서서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손전등으로 계곡 상황을 계속 확인했어요. 물이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댐 방류가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새벽이 되면 내려갈 수 있을 거예요. 카나코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위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돌이 굴러 떨어지는 소리였죠. 준혁이 재빨리 손전등을 위로 비췄습니다. 조심하세요. 그의 외침과 동시에 돌멩이들이 쏟아져 내려왔어요. 준혁은 카나코를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팔로 머리를 감쌌죠. 쾅! 쾅! 돌들이 그들이 있던 곳에 떨어졌습니다. 카나코는 엎어진 채로 뒤를 돌아봤어요. 괜찮으세요? 준혁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왼팔을 감싸쥐고 있었어요. 별일 아닙니다. 팔에서 피가. 준혁의 왼팔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돌에 맞은 것 같았어요. 보여주세요. 카나코가 다가갔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저었죠.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피가 계속 나잖아요. 카나코는 자신의 담요를 찢었습니다. 그리고 준혁의 팔에 감기 시작했어요. 준혁은 말리려 했지만 카나코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구했잖아요. 이 정도는 제가 해야죠. 그녀의 손이 떨렸지만 최선을 다해 지혈했어요. 준혁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요. 제가 더 감사하죠. 카나코는 지혈을 마친 후 준혁을 바라봤어요. 당신, 정말 괜찮아요? 네. 걱정 마세요. 하지만 준혁의 얼굴은 조금 창백해 보였습니다. 통증을 참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그때 또다시 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소리였어요. 준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산사태입니다. 물 때문에 집안이 약해진 거예요. 뭐라고요? 여기도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내려가야 해요. 하지만 당신 팔이.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준혁은 다시 배낭을 메고 일어섰습니다. 왼팔을 제대로 쓸 수 없었지만 오른손만으로 빠르게 움직였어요. 로프를 다시 묶겠습니다. 제 뒤를 따라오세요. 내려간다고요? 저기 물이 있는데요. 물은 많이 빠졌습니다. 조심하면 내려갈 수 있어요.
준혁은 카나코의 허리에 다시 로프를 묶었습니다. 한 손으로 묶는데도 매듭은 정확했어요. 제가 먼저 내려갈게요. 제가 안전하다고 하면 따라 내려오세요. 혼자 내려가면 위험하잖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당신을 먼저 내려보낼 수는 없어요. 준혁은 로프를 바위에 고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죠. 카나코는 위에서 조마조마하게 지켜봤습니다. 준혁은 왼팔을 거의 쓰지 못하면서도 능숙하게 내려갔어요. 바위를 짚고 발을 디디고 한 걸음씩 신중하게 움직였죠. 3분쯤 지났을까요? 내려오세요.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카나코는 로프를 잡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냈죠. 할 수 있어. 저 사람이 다쳤는데 내가 약한 모습 보일 수 없어. 그녀는 조심스럽게 바위를 내려갔습니다. 준혁이 아래에서 안내했어요. 왼쪽으로 발을 옮기세요. 거기 디딜 곳이 있어요. 여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오른손으로 그 돌기를 잡으세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카나코는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준혁이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잘했습니다. 준혁이 짧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장섰죠. 이제 계곡 바닥이 가까웠습니다. 물은 많이 빠졌지만 여전히 무릎 높이 정도 되었어요. 물속을 걸어가야 합니다. 제 손을 잡으세요. 준혁이 오른손을 내밀었습니다. 카나코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거칠고 힘이 있었죠. 둘은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은 차갑고 유속이 여전히 빨랐어요. 천천히 한 걸음씩요. 준혁이 카나코를 이끌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물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있었어요. 물살이 센 곳은 피하고 안전한 곳을 찾아 나아갔죠. 카나코는 그를 믿고 따랐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그를 의지하고 있었어요. 10분쯤 걸었을까요? 드디어 물이 얕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른 땅에 도착했어요. 해냈어요. 카나코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직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계속 가야 해요. 그는 계속 앞으로 걸었습니다. 왼팔을 감싸진 채로 말이죠. 카나코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다친 몸으로도 한밤중에도 위험한 상황에서도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평범한 사람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리고 카나코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한국을 얕잡아봤던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저 남자는 말없이 자신을 구했어요. 다치면서까지 말이죠. 카나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분을 더 걸은 끝에 그들은 산길에 도착했습니다. 준혁의 트럭이 보였어요. 그제야 카나코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드디어. 준혁은 트럭 문을 열었습니다. 조수석에 카나코를 앉혔어요. 여기서 잠시 쉬세요. 제가 응급처치를 하겠습니다. 그는 트럭 뒤쪽에서 큰 가방을 꺼냈습니다. 응급처치 가방이었어요. 하지만 카나코의 시선은 다른 곳에 꽂혔습니다. 트럭 문짝에 붙어있는 스티커였어요. 어둠 속에서도 글씨가 보였죠. 강원도 순환구조대. 카나코는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 순환구조대예요? 준혁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네, 순환구조대가. 왜? 여기에. 정기 순찰입니다. 댐 방류가 있을 때는 계곡을 확인하러 다닙니다. 카나코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순환구조대. 전문구조요원. 그것도 한국이. 자신이 무시했던 동네 아저씨가 바로 전문구조대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강원도 순환구조대 3팀 소속 김준혁입니다. 준혁은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응급처치 가방을 열었어요. 먼저 당신 발부터 치료하겠습니다. 카나코는 그제야 자신의 발을 내려다봤습니다. 맨발로 바위를 걸었던 발은 상처투성이었어요. 준혁은 소독약과 붕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카나코의 발을 치료하기 시작했죠. 아파도 참으세요. 소독약이 상처에 닿자 카나코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아픔보다 부끄러움이 더 컸어요. 이 사람이 구조대원이라는 걸 알았다면, 펜션에서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았다면, 한국을 얕잡아보지 않았다면, 죄송합니다. 카나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들었어요. 왜 사과를 하시죠?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경고를 무시하고 혼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을 평범한 사람이라고 무시했어요. 한국 계곡을 쉽게 받고 모든 걸 우습게 생각했어요. 준혁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해합니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치면서까지 저를 구했잖아요. 그게 제 일입니다. 준혁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마치 당연한 일처럼 말이죠. 카나코는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은 그를 무시했는데 그는 목숨을 걸고 자신을 구했으니까요. 한국 계곡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했어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계곡은 급경사가 많고 물살이 빠릅니다. 특히 댐 방류가 있으면 순식간에 수위가 올라가죠. 준혁은 카나코의 발치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팔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제 차례군요. 카나코가 다가갔습니다. 제가 할게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해요. 당신은 저 때문에 다쳤잖아요. 카나코는 소독약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준혁의 상처를 닦아내기 시작했어요. 상처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돌에 세게 부딪힌 게 분명했어요. 아프지 않으세요? 익숙합니다. 익숙하다니.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니까요. 준혁의 말에 카나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주 이런 일을 하시나요? 네. 여름마다 계곡 사고가 많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요. 카나코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이었죠. 한국을 얕잡아보고 경고를 무시하고 위험에 빠진 사람들. 모두 구하셨어요? 준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의 목소리에 뭔가 무거운 것이 담겨 있었어요. 카나코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붕대를 감았죠. 다 됐어요. 고맙습니다. 준혁은 팔을 움직여 봤습니다. 카나코의 붕대 솜씨는 서툴렀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펜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준혁이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울퉁불퉁한 산길을 천천히 내려갔죠. 카나코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계곡이 보였어요. 몇 시간 전까지 자신이 있던 곳. 죽을 뻔했던 곳. 저기. 준혁 씨. 네. 한국 구조대는 항상 이렇게 순찰을 도나요? 위험이 예상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럼 당신은 제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온 거예요? 준혁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펜션 여사장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외국인 손님이 혼자 깊은 계곡으로 갔다고요. 그리고 오늘 댐 방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으러 온 거군요. 네. 카나코는 또다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 보는 외국인을 위해 한밤중에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온 거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준혁의 대답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카나코는 알았어요. 그의 담담함 뒤에 얼마나 많은 책임감과 용기가 있는지를. 트럭은 어둠을 뚫고 계속 내려갔습니다. 새벽 5시 트럭이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펜션 여사장이 급히 뛰어나왔어요. 준혁 씨, 괜찮으세요? 손님은요? 무사합니다. 여사장은 카나코를 보더니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걱정 많이 했어요. 카나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경고를 무시해서. 됐어요. 무사한 게 다행이죠. 여사장이 카나코를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물을 받아주고 옷을 건넸어요. 씻고 나오세요. 따뜻한 차 준비해 놓을게요. 카나코는 샤워를 하며 오늘 밤을 떠올렸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죽을 뻔했다는 것. 그리고 한국구조대원에게 목숨을 구했다는 것. 30분 후 카나코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준혁도 샤워를 마치고 나와 있었어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왼팔에는 여전히 붕대가 감겨 있었죠. 펜션 여사장이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자, 드세요. 둘 다 고생 많으셨어요. 카나코는 차를 마시며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소파 옆 책장에 놓인 액자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액자를 정리하던 중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카나코가 재빨리 주워들었어요. 그런데 액자 뒤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죠. 카드였습니다. 카나코는 무심코 카드를 주웠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읽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국제금융구조 교관 자격증. 영어로 적힌 카드였습니다. 그리고 준혁의 사진과 이름이 있었죠. 이건. 준혁이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봤어요. 아, 그게. 펜션 여사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혁 씨가 숨기려고 하는데 제가 자랑하고 싶어서 액자에 넣어뒀어요. 국제. 교관이요? 카나코는 다시 카드를 봤습니다. 인터내셔널 스위프트 워터 레스큐 인스트럭터. 국제금융구조 교관. 그것도 최고 등급이었어요. 준혁 씨는 국제 자격증을 가진 몇 안 되는 구조 전문가예요. 외국에서도 교육을 많이 나가시죠. 여사장의 말에 카나코는 숨이 막혔습니다. 외국에서도 교육을. 네. 미국, 호주 그리고. 여사장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준혁을 힐끗 봤어요. 일본에도 가셨죠? 네. 준혁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카나코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일본에도. 언제요? 3년 전입니다. 일본 소방청 금융구조팀 교육을 맡았습니다. 카나코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이 사람이 동네 아저씨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일본 구조대를 가르친 국제 전문가였던 겁니다. 그럼 일본 구조대원들이 네, 일부는 제게 교육받았을 겁니다. 카나코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펜션 여사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혁 씨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분이에요. 하지만 이 지역에서 준혁 씨 모르는 구조대원이 없죠. 5년 전에는 힘든 일도 있었어요. 여사장의 말에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사장님,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여사장은 카나코를 바라봤습니다. 5년 전 준혁 씨가 외국인 관광객을 구조하러 갔었어요. 독일에서 온 젊은 남성이었죠. 카나코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끝내 구하지 못했어요. 물살이 너무 강했거든요. 그 이후로 준혁 씨는 더 철저히 순찰을 도세요.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위험한 곳에 가면 꼭 찾아가시죠. 카나코는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오늘 당신을 구한 건 제 일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카나코는 알았어요. 그가 왜 다친 몸으로도 포기하지 않았는지, 왜 한밤중에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찾아왔는지. 준혁 씨. 카나코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요. 한국을 무시하고 당신을 무시하고.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당신은 저를 구하느라 다쳤잖아요.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당신을 무시했어요. 준혁은 카나코 앞에 앉았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자연을 쉽게 봅니다. 산도 계곡도 바다도요. 하지만 한국의 자연은 작아도 험합니다. 급경사가 많고 날씨 변화가 빠릅니다. 무시하면 위험하죠. 준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제 아셨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카나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할게요. 그녀는 자신의 SNS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을 무시했던 글들, 오만했던 태도들, 제 블로그에 진실을 쓰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한국이 얼마나 훌륭한지. 준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그의 미소였어요. 그럼 됐습니다. 밖에서 새벽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카나코는 도쿄의 자신의 집에 있었어요. 노트북 앞에 앉아 글을 쓰고 있었죠. 한국에서의 경험 마이너스 제가 틀렸습니다. 제목을 쓰고 나서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전 저는 한국 계곡을 무시했습니다. 일본보다 못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글 속에는 그날 밤의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댐 방류로 인한 급류, 죽음의 위기, 그리고 한 구조대원의 헌신. 저를 구해준 분은 강원도 순환구조대 김준혁 씨였습니다. 그분은 국제급류구조 교관 자격을 가진 전문가였어요. 일본 구조대도 그분께 교육을 받았습니다. 카나코는 준혁의 사진을 올리려다 멈췄습니다. 그는 분명 원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한국 계곡의 아름다움과 위험성을 담은 사진들을 올렸죠. 한국의 자연은 작지만 험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구조대원들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저는 그분 덕분에 살아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쓸 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다시 한번 김준혁 씨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을 무시했던 저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발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바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카나코님,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한국 구조대가 그렇게 훌륭한 줄 몰랐습니다. 저도 한국 계곡을 얕봤는데 반성하게 되네요. 김준혁 씨께 감사드립니다. 댓글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3만 명이었던 구독자는 하루 만에 5만 명이 넘었어요. 하지만 카나코는 숫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진실을 전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죠. 며칠 후 카나코는 준혁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준혁 씨, 제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많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과 당신의 헌신을 알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팔은 좀 나아지셨나요? 다음날 답장이 왔습니다. 무사히 돌아가셨다니 다행입니다. 팔은 괜찮습니다. 글도 잘 읽었습니다. 앞으로 여행하실 때는 꼭 현지인의 조언을 들으세요. 안전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마이너스 김준혁. 짧고 담담한 답장이었습니다. 그답게 말이죠. 카나코는 미소 지었어요. 한편 강원도의 그 계곡에서는 준혁이 다시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왼팔의 붕대는 풀렸지만 아직 약간의 흉터가 남아 있었어요. 그는 계곡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물소리를 들으며 주변을 살피며 위험 요소를 확인했죠. 펜션 여사장이 물병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오늘도 순찰 가세요? 네. 주말이라 관광객이 많을 겁니다. 그 일본 손님 블로그에 글 올렸더라고요. 준혁 씨 덕분에 살았다고.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준혁 씨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게 대단한 거죠. 여사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혁은 배낭을 메고 출발했어요.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평범해 보였습니다. 낡은 등산복, 색바랜 등산화, 무거운 배낭.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죠. 그 평범한 모습 뒤에 얼마나 큰 헌신과 전문성이 숨어 있는지를. 계곡으로 향하는 길에서 준혁은 젊은 외국인 커플을 만났습니다. 저기요, 이 계곡 안전한가요? 준혁은 멈춰 섰습니다. 오늘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깊은 곳은 피하세요. 그리고 이 안내판을 꼭 읽으세요. 그는 한글과 영어로 된 안내판을 가리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커플이 인사하며 지나갔어요. 준혁은 그들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는 이곳을 지킬 겁니다. 말없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짜 전문가는 뽐내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죠. 김준혁, 그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지키고 있을 겁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의 말이에요.